비문화 142쪽 있잖아요. 142쪽부터 146쪽까지 문제 먼저 풀게요. 풀고 같이 한번 답 확인해 봅시다. 자, 같이 봐봅시다. 여기서는 군인들이 발을 맞춰 걸으면 다리가 무너진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실제 있었던 이제 사례들이 먼저 나옵니다. 1831년에 영국의 브로턴이라는 지역에서 훈련을 끝낸 74명, 그러니까 엄청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치? 74명의 군인들이 힘차게 행진하던 다리가 한순간에 붕괴되는 일이 발생했는데, 당시 과학자들은 이 다리의 붕괴 원인이 말 그대로 군인들이 발을 맞추어 다리 위에 행군하면서 발생한 공진 때문에 주장했대요. 이 때문에 이 사건 이후 사람들은 다리를 건널 때 발을 맞춰 걸으면 다리가 무너질 것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군대에서는 모든 군인들에게 인원수와 상관없이 다리를 건널 때는 다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발을 맞춰 걷지 말라는 이제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대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다리가 무너졌는데 뭐 때문에? 과학자들이 공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네요. 여기가 중심 문장 핵심어 공진입니다. 공진의 개념 나오네요. 공진이란 서로의 진동수가 같은 진동이 여러 번 겹쳐서 일어날 때 그 진동의 속도와 힘이 아주 커지는 현상을 가리키는데요. 그래서 사례가 나와요. 버스 손잡이를 손을 쭉 밀면 손잡이는 좌우로 세차게 흔들리다가 점점 작은 폭으로 흔들리고 어느 순간 멈추게 됩니다. 이처럼 어떤 물체에 일시적으로 힘을 가하면 그 물체는 특정한 진동 수에 따라서 진동을 하다 서서히 멈추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 과학 시간에도 배우지 않나요? 그죠? 진동수가 특정한 진동수를 이 물체의 고유 진동수라고 하고, 모든 이제 물체는 자신만의 고유 진동수를 갖는다라고 보면 되겠지. 영국 브로턴의 자리가 붕괴한 원인을 공진 때문으로 보았던 그때 당시에 과학자들은 바로 이 고유 진동수에 주목을 했는데요. 군인들이 힘차게 발을 구르며 행진하면 그 발을 구르는 힘은 바닥을 울리게 되는데, 이때 다리의 고유 진동수와 다리의 바닥을 울리는 진동수가 똑같아 공진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지. 또한 과학자들은 공진이 발생하면 군인들이 발을 맞춰 걸으며 생긴 진동이 다리를 붕괴시킬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라고 주장을 했대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때 과학자들이 주장한 바 마지막 문장을 중심 문장으로 볼게요. 핵심어는 고유 진동수입니다. 공진은 분명히 실제하는 과학적 현상입니다. 그러나 브로턴 지역의 다리가 붕괴된 것은 결과적으로는 공진 현상과 관계가 없었대. 이후 기술자가 붕괴된 다리를 조사한 결과 다리의 설계도에 문제가 있었으며 다리의 바닥에 고정된 커다란 받침대 부품이 부러져 있음이 밝혀졌다. 즉, 이 다리는 지어질 때 결함이 있어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근데 하지만 사람들은 이때 한번 경험을 해버렸잖아요. 그치? 그래서 미신처럼 굳어진 믿음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아직도 많은 수의 군인들이 다리를 건널 때 발을 맞추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때의 이 다리 붕괴 사건은 공지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브로턴 지역의 다리예요. 자, 여기서는 마지막 문단을 중심 문단으로 볼게요. 4문단이고 4문단 요약은 브로턴 지역의 다리가 붕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으로 가서 첫 번째 빈칸은 공진, 뭡니까? 공진. 그다음 두 번째 빈칸 고유 진동수, 고유 진동수. 주제. 공진의 개념과 고유 진동수의 개념, 공진의 개념과 고유 진동수의 개념, 공진에 대한 고유 진동수의 개념. 잘못된 믿음. 그럼 몇 번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 미죽었잖아. 공진의 개념과 공진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에요. 3번에 5번 땡. 3번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공진이 발생하는 조건.
2번. 8번이에요? 2번이에요. 크기와 관계는 안 나지. 그냥 각각 물체에 따라서 자신만의 고유 진동수가 있다라고만 얘기했죠. 그쵸? 4번은? 1번. 그렇지. 1번. 5번은요? 속담이다. 5번. 5번 자, 아니야? 어떤 상황이야? 이거는 그때 마침 군인들이 행진해서 다리 무너진 거잖아. 근데 사실 원인은 그거였어? 아니었지. 어쩌다가 우연히 그렇게 맞게 된 거지. 그럼 뭐야? 3번. 3번이죠. 그러니까 원인 결과가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안 맞고 우연히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쵸? 진짜. 자, 조선시대 의료 시스템입니다. 기대 수명에 대해서 나오네요. 어떤 사회에서 인간이 태어났을 때 앞으로 생존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평균적인 생존 연수를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날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82.7세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조금 요즘엔 더 늘어났겠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지금 태어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82.7세까지 살 수 있을 것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몇 살이었을까? 라고 의문제기했네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인 중심 문장, 핵심어는 조선시대 사람들의 평균 수명입니다. 조선시대 출생과 사망에 관해 남아있는 기록을 분석해보면 조선시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35세 이하래요. 나 곧 죽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조선시대 때 기대 수명을 보면은 나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하세요. 아셨죠? 범인 고개 끄덕이지 마. 여기서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이 현재 기대 수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짧았던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전염병과 같은 질병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의료기술이 발전해서 우리가 암에 걸려도 치료해서 연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염병은 우리 코로나 때랑 똑같죠? 코로나 우리 뭐 백신 나오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 만약 지금 코로나 살았으면 많이 사람들이 죽었겠지. 그치? 그래서 기대 수명이 되게 낮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조선시대 때 기대 수명은 몇 살이다? 35살이다. 곧 가실 준비하셔야겠어. 자, 35세. 조심하셔요. 우리도 많이 살았어, 그러면. 35세. 그쵸. 여러분은 이제 만으로 이제 만도 아니고 그걸로 하면 이제 만으로 안 해요. 13살이죠. 전 14살이에요. 저랑 동명이는. 왜? 생일 지났으니까. 아, 생일 지났어요? 아. 너랑 그럼 14살이요. 14살? 역시. 자, 갑자기 우울해졌어. 조선시대에는 한번 전염병이 돌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과 달리 조선에서는 전염병이 돌면 관청이 주도하여 구휼, 그리고 치료, 매장의 세 단계로 대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 대응 체계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구휼, 치료, 매장 단계로. 구휼이란 어려움을 겪는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을, 치료는 백성들에게 의사와 약을 보내 병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매장은 전염병에 걸려 죽은 시체를 따로 안전하게 묻어 더 이상 병이 퍼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선은 이처럼 전염병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게다가 여러 질병의 원인과 처방을 다룬 의학서적을 펴내 백성들이 과학적 지식에 근거하여 질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부 기록에서는 조선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는 구슬하는 나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막 무속신앙 이런 걸 믿잖아요. 그렇죠? 물론 일부 조선시대 사람들은 전염병이 돌면 신의 노여움을 산 걸 생각해서 실제로 구슬하여 이를 풀고자 하기도 했다. 하지만 굿은 당시 풍습의 일부였을 뿐이다. 조선은 당시 환경에서 과학적으로 체계 잡힌
의료 시스템을 갖추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야? 예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름 체계가 있었다라는 내용이에요. 마지막 문장 중심 문장으로 보시고 의료 시스템이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의료 시스템이요. 그럼 하고 싶은 말이 또 마지막에 나와 있네, 그지? 그래서 4문단이 중심 문단이고요. 조선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필요성입니다. 됐나요? 밑에 핑크 넣을게요. 3문단의 조선 그리고 의료 시스템. 의료 시스템. 자, 주제 갈게요. 조선의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이고요. 정확했다. 8번에 알맞지 않은 거 3번? 5번. 5번인데 왜 5번일까요? 전염병이 돌면 곧바로 그렇지, 곧바로가 아니에요. 책을 쓰긴 썼는데 곧바로가 아니죠. 9번에 나름 노력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5번이고요. 10번에 또 5번입니다. 이렇게 다 5번이야. 자, 위 순서대로 디귿, 기역, 니은, 리을, 미음이고요. 네. 시간이 다네. 네. 자, 순서대로 3, 1, 2, 4고요. 맞았어. 10번에 1번, 웬일인지처럼 11번에 2번. 2번, 12번에 3번. 3번, 13번에 1번. 1번, 14번에 추측 대응입니다. 근데 역사 시험 보니 1이 6번 연속으로 나온 거야. 쌤이 이거 숙제는 안 내줄게요. 오늘 문법도 안 할걸? 183쪽 문학 183쪽 갈게요. 도대체 뭐? 182 또 소설인가? 이 소설인가? 소설이야. 수필입니다. 네. 저게 이렇구나. 해봅시다. 자, 앞에서 우리 수필 이론에 대해서 했었는데 여러분 이제 시험을 보면 여러분도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하는 거 대충 이제 알잖아. 우리가 이제 이제 세 번째 시험을 봤잖아요. 그쵸? 세 번째 시험 이제 봤기 때문에 대충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했는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 범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어 시, 소설 이렇게 나온다면 당연히 이론적인 거 그냥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갈래 확인하라고 하잖아요. 문제 보기 전에. 그래서 시, 소설, 수필, 아니면 뭐 설명문, 아니면 논설문 이거에 대한 특징을 염두에 두고 이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중등 과정에서는 당연히 이제 설명을 이제 학교 선생님도 해주시고 선생님도 해주지만 이제 고등을 가게 되면은 그건 이제 기본 베이스인 거예요. 기본 이제 이론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아도 다 시험 범위에 속해져 있다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 이거 선생님 나한테 안 알려줬는데 왜 나와? 하면 안 된다고. 이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그거 하나 있던 거 같은데 그거 시험에서. 다 있다. 그런 뒤에 한 명 있긴 해요. 다 할 수 있어요. 여기 그런 뒤에 문제예요. 있긴 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론 평소에 이렇게 해놓는 게 중요하다고 알겠죠? 자, 수필의 특징 얘기해봐요. 저요? 네, 생각나는 대로 수필의 특징이 중요하다 했잖아. 수필의 특징 첫 번째, 그거 아니 네? 아니 정말 짧고 짧고 짧지 않아요? 퀴즈도 빼라.
비교적 짧고. 네. 시보다 길고 소설보다 짧잖아. 네. 이렇게 말해야지. 그렇게 말해야지. 아니 다른 특징들이 엄청 많은데. 아니야. 시리도 가끔 보면 긴 거 있어. 수필은 그 사람이 그 맘대로 쓴 거예요. 그걸 좀 다르게 좀 개인의 얘기해봐. 이야기를 개인의 경험을. 자유롭게 자유롭게. 이렇게 그렇지. 형식의 글. 신비한 잡기적인 내용을 가져다. 네. 형식이. 없어요. 그렇지. 난다고 이 정도는. 무형식이에요. 무형식. 또 또. 던져줬더만이. 또. 신비한 잡기적인 오케이. 신변 잡기적이 무슨 뜻이에요? 신변이 여러 없어요. 가지의 대상을 사용할 수 있어. 몸신자야.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소재가 될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소재가 다양하다고요. 또 자신의 경험을 쓴 거예요. 그래요. 경험을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사실죠. 오케이. 사실적. 너 이렇게 잘하지? 또 웬만큼 거의 다 교훈들. 교훈적. 맞아요. 교훈적이에요. 교훈적. 맞아요? 성찰적도 있어요. 성찰적으로. 교훈적에 포함이 약간. 교훈에 포함이 되겠죠? 성찰적도 맞아요. 또 또 있어요? 앞에 있는. 떠올려봐. 예린 친구 나비래요. 앞에서. 어디야? 내 경험 얘기하니까 잠시만요. 상현아. 나 다 써놨는데 어디 있지? 아니 보지 말고 얘기를 해봐. 이단 구성이래요. 아 그 말고. 비전문적. 그렇지 누구나 쓸 수 있어요. 비전문적. 그래서 찾아봤다.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한국했죠. 그렇지 고백적. 내가 다 했는데 솔직히 하나 두 개는 했잖아. 뭐 자기 생각 들어가니까 뭐 주관적으로 볼 수 있고. 이 정도 또 빠진 거 없나요? 빠진 지 오래됐어요. 잠깐 다른 거 같은데. 아까 전에 1인칭 문항이 나의 경험을 쓰잖아, 그치? 뭐 개성적도 되겠죠? 이 정도 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중에 오늘 배울 거는 설이 나오는데 설은 고전 수필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전이 들어가면 옛날 수필을 생각하면 되는데 한문으로 쓰인 고전 수필이라는 종류로 글쓴이가 자신이 깨달은 사물의 이치나 세상의 도리에 관해서 쓴 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자신의 경험 쓰고 그거에 대한 깨달음 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경험 쓰고 깨달음이 있으니까 두 개 있지. 그래서 2단 구성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2단 구성. 자, 설의 특징은 글쓴이가 일상적인 체험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을 밝히고요. 우의적 표현을 통해. 우의적 표현이 뭐야? 우의적? 동물 나오면 우의적이라 했잖아. 돌려서 얘기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빗대서 나타내거나 풍자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의적인 표현을 통해서 글쓴이가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물에 빗대어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고요. 읽는 사람에게 교훈을 주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성이 2단 구성이에요. 앞부분에는 글쓴이의 경험이나 어떤 사실을 전달하고 뒷부분은 앞부분에 제시한 내용을 통해서 글쓴이가 깨달은 바를 전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밑에는 유추가 나옵니다. 유추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유비추리의 줄임말이에요. 유비추리의 줄임말인데 말 그대로 두 대상의 공통점을 가지고 추론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아가 얼굴도 잘생기고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해서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아. 되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동명이도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해. 그러면 뭘 추론할 수 있겠어? 아,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없구나. 인기가 많겠구나 추론할 수 있겠잖아. 이런 식으로 두 대상의 공통점을 가지고 얘가 이러니까 얘도 이러겠지 라고 추론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유추. 그렇지. 유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목법 너무 잘 쓰신다. 자, 그래서 유추 확인하시면서 옆에 9문제 바로 풀어보시게요. 나간 날이잖아. 자, 답 확인해 볼게요. 1번에 자, 글쓴이는 자신이 생각하는 세상의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아이고. 좀 머리 다들 조심해. 그리고 피클은 자연환경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까? 잉? 아니요. 그러면요? 전하고 있지 않아요. 에? 네. 그럼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하고 있네요. 여름은 덥고 겨울이 추운 것은 사계절 정상적인 이치니 이 거스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연을 거스르면 안 된다. 그 내용이잖아, 그치? 그럼 O야, X야? X. X야? 네. X야. 자, 3번에 글쓴이의 경험. 경험. 그리고 반성. 반성. 나무. 나무. 유추. 유추. 권세. 권세. 미호. 미호. 운동. 동독. 앞으로 가서 스피드 하나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수필 2개 볼 거예요. 176쪽. 자, 176쪽에 보면은 제목이 뭐예요? 차마 설이잖아. 아, 그러면 이거 갈래가 뭐겠구나. 수필 중에 설. 설이겠구나 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말을 빌린 거에 대해서 여기서 말이에요. 말 맞자. 말을 빌린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기 때문에 간혹 남의 말을 빌려서 탔다. 그런데 늙어서 재빠르지 못하고 야인 말을 얻었을 때는 일이 아무리 급해도 감히 채찍질을 대지 못한 채 금방이로 쓰러지고 넘어질 것처럼 전정긍긍하게 일수요. 개천이나 또랑을 만나면 또 말에서 내리곤 했다. 그래서 후회하는 일이 거의 없다. 반면에 발굽이 높고 귀가 쫑긋하며 잘 달리는 준말을 얻었을 때는, 그러니까 좋은 말을 탔을 때는 의기양양하여 방자하게 채찍을 갈기기도 하고 고삐를 놓기도 하면서 언덕과 골짜기를 모두 평지에 여긴 채 매우 유쾌하게 달리곤 했다. 그러나 간혹 위험하게 나 말에서 떨어질 환란을 피하지 못한다. 아,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 달라지고 뒤바뀔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말을 빌렸는데 이 조금 시원찮은 말 빌렸을 때랑 엄청 훌륭한 말을 빌렸을 때 마음가짐이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남의 물건을 빌려서 잠깐 동안 쓸 때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진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더 못하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빌린 물건도 이렇게 하는데 내 물건은 더 심하게 한다 이 말이겠지. 그치? 그렇긴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남에게 빌리지 않은 것이 또 뭐가 있다고 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다 뭐 한 거다? 사실 빌린 거다. 완전한 내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존귀한 거고요. 부유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신하는 임금을 또 권세를 빌려서 총애를 받고 귀한 신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식은 어버이에게서, 아내는 남편에게서, 종은 주인에게서 각각 빌리는 것이 또한 심하고도 많은데 대부분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기만 할 뿐 끝내 돌이켜보려 하지 않는다. 이 어찌 미혹된 일이 아니겠는가. 다 미혹된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도 넘어갔지만 이런 식으로 형식으로 표현하는 건 다 무슨 법이야? 서리법. 그렇지, 서리법이에요. 그러다가 혹 잠깐 사이에 그동안 빌렸던 것을 돌려주는 일이 생기면 만방의 임금도 독부가 되고 백성의 대부도 고신이 되는 법인데 더군다나 미천한 자의 경우 더 말에 무엇 해당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여기서 나오지 만방의 임금도 독부가 된대. 여기서는 외면당하는 군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백성의 대부도 고신이 된대요. 높은 벼슬 관리도 말 그대로 잘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맹자가 말하기에 맹자의 말이 가져오네요. 인용이에요. 오래도록 빌려서 쓰고도 반환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는가라고 하였다. 내가 이 말을 접하고도 느낀 바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차마설을 짓는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다 진정한 완전한 나의 것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 빌려서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소중히 생각하고 소중히 써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심 대상 쓸게요. 중심 대상은 말을
빌려서 탄 경험과 소유에 대한 내용을 했고요. 글쓴이의 생각과 태도,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은 남에게 뭐 한 것이다? 빌린 것이다. 그렇지, 빌린 것이다. 그리고 태도는 뭐 교훈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소유성 특징? 설정의 특징은 이제 예시, 그리고 맹자의 인용, 그렇지, 서리법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대조법도, 왜냐면 좋은 말, 나쁜 말, 안 좋은 말 있었죠? 대조법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뒤로 넘겨서 바로 세 문제 풀어보세요. 맹자 그 누가의 인가의 그거지. 누가의 그것만 기억하고 있는 그것만 외웠거든. 그거랑 그거 브라만 제도. 브라만이 아니라 할까요? 네. 1번에 빨리 가야지. 말, 대조. 대조. 2번, 4번. 2번에 2번. 2번. 3번에요? 4번. 4번이네요. 쉽네. 자, 양기자의 사막을 같이 가는 번, 친구에 대해서 나오네요. 학창 시절에 유별나게도 학년이 바뀌고 반이 바뀌어 친구들과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 신학기가 싫었다. 마음으로 간절히 원했던 친구는 거의 언제나 다른 반으로 가보려고, 한 반이 되지 않길 빌고 빌었던 친구는 어김없이 한 반으로 편성되고 하는 불행 아닌 불행 앞에서 얼마나 많이 속상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학년이 바뀌면 처음 얼마 동안은 늘 마음을 잡지 못했다. 아침에 눈을 떠 학교에 갈 일을 생각하면 가슴 한쪽이 싸늘해지곤 하던 그 느낌을 지금도 나는 선연히 떠올릴 수가 있다. 이제는 반이 바뀌고 새로운 그부들한테 낯섦을 실컷 맛봐야 하는 신학기 따위는 영영 내 곁을 사라졌다. 그 대신 사랑하고 믿어주는 것보다 시기하고 미워하며 또는 빼앗고 속이는 일에 더 많은 황폐한 세상살이에 낯가림하며 사는 나날 속에서 내던지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제 전정한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이제 커서 망망대를 헤매는 것처럼 힘든 인생 항해는 인생을 이제 배 타는 거에 이제 비유를 했네요, 그죠? 신학기 잠시의 외로움을 극복하는 일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두려움 가득한 길이다. 삶은 고난투성이고 끝없는 인내를 요구하기만 하는데 홀로 헤치는 파도는 높고 거칠기만 한 것이다. 파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시련, 뭐 고난을 의미하겠죠, 그렇죠? 바로 이때 영혼을 함께 나눌 친구가 절실히 필요해진다라는 거지. 내가 이제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친구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인생이라 험난한 항해를 같이 겪고 있다는 동지를 느낄 수 있는 친구, 혹은 내 삶의 따뜻한 동반자라는 느낌이 전해져 오는 친구와 같이 있는 시간에는 이 세상도 한번 살아볼 만하다라는 용기가 솟구치게 된다라는 거지. 그런 친구와 돈독한 우정을 서로 교환하고 있는 이들이라면 적어도 실패한 삶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대. 그러니까는 그런 친구가 한 명은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살아가면서 그런 우정을 갖고는 이들을 종종 만난다. 비록 나의 친구는 아니지만 그 모습을 보는 일은 참 아름다운데, 언젠가 친구가 사업에 실패해서 낙향하여 쓸쓸히 살아가는 것을 안쓰러워도 못해 자기도 다니던 직장을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 시골로 내려가 친구 옆에서 땅을 일구는 사람 만난 적이 있대. 대단하지 않아요? 좀 문제가 있어. 내가 볼 때는 와이프도 다른 가족들은 어떡해? 그치? 혼자서도 살면 몰라도, 그치? 진짜 이기적이네. 이미 결혼하여 각각의 식소를 이끌고 있는 두 사람한테는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었겠지만 양쪽 집의 가족들 모두는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냉혹한 이 세상에 대항하기 위해 두 집이 힘을 합쳤을 때 얼마나 든든하냐고. 이것도 이제 다 가치관이 맞고, 그지? 생각이 맞아야겠죠, 그쵸? 그래서 누군가는 말할 때 친구 없이 사는 일만큼 무서운 사막은 없다고. 그러니까 삭막하다 이 말이겠지, 그치? 또 누군가는 말할 때 친구 없이 사는 것은 증인 없이 사는 일이라고. 증인 없이 사라진 일이라고. 그러니까 친구가 있다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줄 사람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친구가 인생에
있기를 바라며 마지막 해볼게요. 중심 대상 친구. 글쓴이의 생각은 힘든 일생 또는 뭐 인생 또는 인생 함께 함께 살아가는 뭐가 필요해? 친구 친구가 필요하다. 필요하다. 태도는 뭐 친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친구가 필요해만 써도 되나요? 서술상의 특징. 교훈적 전체적인 비유. 그 망망대해 비유를 했죠, 그쵸? 비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는 무슨 법이 쓰였을까? 제가 알아줄 거야. 역설법. 누군가 말했다. 네. 어순이 바뀌었죠? 대국법. 도치법. 야 아니잖아. 야, 끝나고 나쁜 거. 하고 친구의 그 사례 제시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 좀 봐. 친구잖아 친구. 자, 옆에 181쪽 풀고 마무리할게요. 와. 네, 다 바뀌가 오면. 학창 시작. 시절 친구. 5번에 알맞지 않은 거 도치법 맞죠? 사례 대시하고 음유법이 아니고 은유법. 2번. 인생 망망대해 헤매는 것처럼 직교법 맞고 은유법 인생이란 험한 항해라 했잖아. 은유법 맞죠? 3번이에요. 층이나 6번에 알맞은 거 친구 들어가는 거 맞으면 5번이죠? 네. 그리고 두 글자 뭐라고? 사막? 사마. 사막입니다. 사막. 제목 뭐야? 사막을 같이 하는 법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지금 문학 끝났거든요. 여러분 선생님 문자 보내줄게. 문학 3이랑 기존 독해책은 3이잖아요. 그거 이제 덜 끝났으니까 그거랑 문법 책 있죠? 문법책 순마 2 사오시면 돼요. 심화. 정예비는 어떻게 해요? 핸드폰 선생님이 문법을 샀지? 문법 사건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